오늘은 경제 시그널, 돈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 10가지 신호 책의 저자인 박성훈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팟캐스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PD로, 네. PD이자 MC죠? 네. 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경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부터 우리 일상생활까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네. 뭐 뉴노멀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뉴노멀이라는 거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노멀이라는 뜻은 그 전에 또 다른 노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도시라는 게 없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고, 그럼 자기 마을에서 반경 1km 정도 벗어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노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도시도 생기고 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니까 반경이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코로나가 닥치니까 또 어이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전 노말이 지금의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게 다시 리셋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대도시가 있기 전에,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 가내 수공업도 좋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좋고 물고기를 잡는 분들도 좋고, 그런 식으로 만남의 수나 반경이 좁아진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앱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내 수공업과 비슷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뉴 노멀이 원래 노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건 우리가 용어를 뭘로 하던 지금 현재 달라진 건 많잖아요. 우리 뭐 네. 일상 무조건 마스크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낯선 사람하고 뭐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됐죠. 네.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남이 쓰던 물건을 또 쓰는, 바로 요 전까지만 해도 공유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확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뭐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네. 예. 역시 이제 돈을 버는 얘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뭐 캐나다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캐나다의 삼성처럼 된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냐면은 온라인 몰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네. 결제나 이런 거를 붙여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해주는 기업인데, 캐나다 시총 1위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은행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을 제치고 그런 쇼핑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가 1위가 됐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나 종목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만 원을 다 넘은 것 같은데, 결국 앞으로는 대면을 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하든 어떤 종목을 하든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 특히 뭐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뭐 무제한 양적 완화가 됐든 뭐 네. 재정 정비 막 풀고 있잖아요, 정부들에서. 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라들의 뭐 기본소득제인가요? 뭐 그런 네.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가면서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들이 이게 독이 될지 정말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병이 걸려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최소한 석 달은 있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99.9%의 부모님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일단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정부, 뭐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부채율을 보면요 40%대거든요. 그러면은 OECD나 선진국들 평균을 보면 100%가 살짝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2배에서 3배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를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아베 아저씨는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기도 지금 병원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국가가 열의를 해야 결국 나중에 국민이 빚을 안 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빚을 지느니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게 경제학자들의 물론 이제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주요 기축통화, 준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돈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무리 그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 해도 그 자산 가치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일본처럼 된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미국에서 프라자 합의인가요? 그때도 아마 일본 사람들은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엔화인데 엔화가 뭐 그렇게 되겠어? 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미국의 부동산을 일본의 반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렸었다가 지금은 뭐 속된 말로 개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맹신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한국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은 점점 넘쳐나고 있고 그래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겠죠. 네. 그로 인해서 불만을 못 가진 사람들, 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그 계층 간 갈등도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봅니까? 참 이 부동산 얘기는 어딜 가나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끼리 만나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집을 가진 친구와 갖지 못한 친구가 싸움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부동산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고 술자리를 갖는다고 할 정도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오를 것 같아요. 이제 안 오릅니다.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드리기가 악플이 겁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반대 의견도 물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도 분명히 감소하는 추세일 거고요. 지금 고3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인가 보니까 40만 후반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 딱 그 나이 때 있는 친구들만 10만 가까이 증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학이나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신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이게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언택트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서울의 을지로 쪽에 T타워라고 이렇게 핸드폰 같이 생긴 건물 있잖아요. 네. 글로 다 이제 출근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언택트 열심히 하자. 뭐 최태원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거점 오피스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오피스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울이 도심이라는 개념도 점점점 넓어지면서 확대가 되고 또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또 혹시 또 압니까? 뭐 서울대나 이런 유명한 대학이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명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32평 정도는 돼야 방도 한 3개 나오니까 아이들 2에 부부 하나, 화장실 2개, 거실도 TV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그런 사이즈가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취직도 쉽지가 않고 취직이 되더라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1인 가구로 지내는 기간이 이제는 40세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 즉 40대 초반까지 혼자 살 집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평대 후반, 30평, 40평 이런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네. 아니면 32평짜리 아파트를 칸막이를 잘 하셔가지고 3명이서 같이 이제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임대를 하시면은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7월 달 보니까 주택 거래량이 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 그 뭐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상승이 뭐 하락으로 가든 뭐 상승으로 가든 지금 요 시장의 현재 시점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상승한다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매수가 더 일어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래가. 예. 맞습니다. 근데 예방주사도 이제 맞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몸에 들어가서 얘도 어차피 바이러스잖아요. 백신도. 쬐끄만한 바이러스인데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얘가 어떤 놈인지 간을 보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간 보는 시간 필요하죠. 만나서 쥐어박는 시간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금을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 연말, 내년 6월 요때쯤이면은 좀 더 다른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 사람들에게 좀 휩쓸리지 말고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쳐다보는 어떤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겠네요. 예, 최소한 1년 정도는 관망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급함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억지책을 내겠다, 강력한 의지를 자꾸 보이니까 맞아요. 믿고 예. 기다렸는데 이거 뭐 반대로 가니까 예.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급해지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예, 근데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3번째인가요? 대책이? 네. 예, 좀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정확한 숫자가 헷갈리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거는 일단 책임이 없진 않죠. 차라리 처음부터 22번째, 23번째 거를 결합한 거를 처음부터 확실히 했었더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덜 헷갈렸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런 좀 센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뭐 책의 제목처럼 시그널, 그러니까 네. 신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개인들의 힘 때문에 어쨌든 2,400선까지 돌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고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예상할 수 있는 뭐 신호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네. 현재 코스피 시총 빅5를 보면은 여기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의 3전, 뭐 여기는 그냥 논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하이닉스, 삼바, 네이버, LG화학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 4, 5위 이 기업들은 뒤쪽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3, 4, 5위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2위 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삼바가 조만간 이제는 SK 하이닉스 자리를 꿰찰 것 같은데 요거를 보시면은 앞으로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싶은 게 네. 기존에는 기관이 힘이 굉장히 강력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힘이 엄청났다. 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손이 큰 개미들이 들어가더라도 중과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미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제는 예전에 답습했던 그런 패턴, 공식 이런 게 뉴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개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개미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뭐 작전준이 뭐 테마준이 이래가지고 귀가 얇은 분들이 앞장서면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학 갓 졸업한 친구들도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래프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나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쉬워졌고요. 금리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막 취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월급을 벌었는데 여윳돈이 있다. 저희 때는 예금을 했지만 지금 예금하는 친구들 거의 없거든요. 당연히 주식으로 돈이 몰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술 한잔 먹다 보면 나는 소주를 좋아해서 참이슬을 좋아해서 하이트 진로 몇 주 샀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스타벅스 커피 몇 잔 안 먹었더니 한 달에 5주를 살 수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 그럼 담배를 좀 줄여볼까? 스타벅스 커피를 좀 줄여볼까? 이러면서 이런 젊은 친구들도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다 보면 군중들, 대중들의 이런 합해진 지능, 대중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지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지금 이제 개인의 힘에 의해서 폭락 그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승 쪽으로 보고 있나요?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미국의 테슬라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은 $2,00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연초만 하더라도 $1,00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이 $2,000 찍고 $3,000 찍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이제는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 유아 이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 다 쓰는 앱이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톡은 유아도 아마 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앱, 너무나 친숙한 회사, 그리고 나도 카카오에서 친구들 생일 때 카카오 선물하기로 케이크를 보내봤는데 또 아가씨들 같은 경우는 명품 백도 요즘은 카카오 앱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대중화,
기업의 인식에 대한 저변 확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친숙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유동성 상황이잖아요. 유동성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모든 거에는 끝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안심하고 이걸 계속 즐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분명히 그 끝이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끝이 언제일 거라고 혹시 예. 그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아 이제 끝이야 빨리 이제 도망가야 돼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은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라고 봅니다. 아 어떤 의미죠? 예. 일단 뉴 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마구마구 상승하는 기업들이 그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1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석 달 이상 간다. 이렇게 되면 다시 옛날 분위기가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올드한 산업들, 기존의 그런 기성 산업들이 다시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매출액도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위워크 같은 공유 사무실만 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지만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참에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까? 오피스에 나가서 그래도 사람들 얼굴 맞대고 일을 하는 게 좋긴 좋잖아요. 비대면보다. 확실히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 수 이것도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또 전통적인 그런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 왔던 그럼 금이나 은값 이런 것도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기존 산업들이 다시 중흥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런 오히려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가 이 유동성의 끝이 오는 시점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유동성의 끝이라는 건 결국 그동안 버프를 이어져 갔던 이 자산의 폭락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 도망와야 된다. 아, 도망을 온다기보다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하루에 10억, 100억 이상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그널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 그냥 천천히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 빠져나오죠. 근데 네. 그걸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역사를 봐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지만 우리가 한눈에 확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확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거고 그 전서부터 이제 조금씩 그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가 언제 나올지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앞으로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리스크 헤지 같은 그런 형태로 미리미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과연 확 나올 걸 몰랐을까? IMF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재정부라든지 금융권, 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때 이미 알았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그들만 알았던 거죠. 그런 시그널을.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면 일반 대중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모든 게 이제 바꿔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워낙 개방화된, 네. 예, 그래서 정보 하나가 딱 나오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버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도 누군가 어디가 괜찮다, 주식도 어디서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이 주변에 퍼져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 100만 명에게 되는 사람들에게 퍼지는 속도가 한 열흘이 걸렸다 그러면 네네. 지금 뭐 20분이면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확산되는 속도도 그렇고요. 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이동이 너무나 빠르게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뭐든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 스텝 빨라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쓰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게 80년대에 나왔던 슈퍼컴퓨터 스펙을 능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그 전문가들이 지금 2020년에 일반 대중들이 전문가라고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집단 지성이 80년대 슈퍼컴퓨터를 한 대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지성을 이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